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책무를 제1선에서 담당해야 될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여러 이슈를 조망하고 동시에 깊이 분석하는 코너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 웬만한 평론가 못지않은 식견을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컨설팅 빈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순서 전에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게 16번째인데 뭐 지지율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럼 뭐 이미 다 반영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고됐고, 그러니까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 임명할 거다 이게 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지지율에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수는 안 될 거죠. 그러니까 막상 현실화되니까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뭐 야당이나 시민단체 당장 뭐 성명이 나오고 또 16번째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통 이미지도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미 다 이제 예고되어 있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양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익히 예상된 이슈다. 우리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제 뭐 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직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보신 대로 뭐 선동과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있었고 일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 보통 대통령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방류하는 거에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저는 뭐 한덕수 총리 정도가 나서서 대응하면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부는 이제 총리 입장이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응은 뭐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뭐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국민들 특히 이제 어민들 굉장히 불안감이 상당하고 또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총리 정도가 얘기했으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총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메시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을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과학을 믿죠. 저도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정부가 이건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백신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맞는 건데 이번에 문제는 뭐 IAEA도 그러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게 실제로는 뭐 그 알프스라고 하는 데서 다 그 걸러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중수소는 이제 물을 희석시켜 갖고 내보낼 거다.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30년에 걸쳐서 올 거고 뭐 이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는 뭐 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그렇게 원칙대로 다 지키고 매뉴얼대로 다 하면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LH 사건을 봐서 알지만 네. 그 무량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공법이라 그래요. 그게 그런 공법으로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 철근을 제대로 다 넣고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감리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이제 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유사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문제를 조금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가 뭐 입장 발표하는 정도의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뭐 의구심과 불안도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지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나 여러 발언이 있었다면 이게 지지율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별로 지지율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다 그래도 총리가 했던 얘기 이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시찰단도 보내고 저는 시찰단 보낸 것도 굳이 저 보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갔다 오면 시찰단이 셋 중에 하나는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IAEA가 얘기하는 대로 별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입을 왜 막고 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서 두 번째는 갔다 와서 좀 염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랜만에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좀 풀리려 그러는데 괜히 그걸 걷어찬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거고 사실 가긴 갔지만 우리가 이제 시료 채취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왜 갔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득될 게 없었다. 그런데 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관계의 종속 변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 국제 정치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 갈등을 좀 해소해달라는 게 미국 측의 강력한 입장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도 여러 차례 걸쳐서 회담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도 국제기구나 과학자들이 이제 이건 다 그 염려를 네. 해소시켰다고 하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외교 안보 이슈에 이제 치중했던 것 같고 이 문제는 그 대통령이 나서 갖고 크게 이제 그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이 발표하고 있는 거나 뭐 IAEA가 발표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바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로도 30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하다가 그 자기들이 수치를 쟀을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즉각 중단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그게 지켜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있는 거니까 예. 그 문제는 뭐 이제 가면서 봐야지 지금 현재 뭐라고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 정부의 방류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나 또 정서가 있어서 뭐 드린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고요. 저도 이 얘기는 드려요. 그러니까 예. 시찰단을 보낼 때도 제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뭐 영상물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본 정부가 설명해야 되는 걸 우리 정부가 좀 지나치게 저걸 그 옹호해 준다.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뭐 보도가 된 게 있어서 그거 일단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갤럽 조사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7%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조사 2주 전 조사와는 뭐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 양쪽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게 양쪽 다 외교였습니다. 지금 긍정평가부터 보고 계신데 긍정평가 가장 큰 이유는 외교였고 부정평가 볼까요? 부정평가도 외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부정평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당연히 있고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극적인 변화는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정당 지지율은 그닥 총선의 그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긍부정 평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 세 가지 지표가 중요합니다. 총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 지지율은 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 보셔도 된다고 보고 첫 심지어 번째는 안 봐도 됩니다. 대통령 긍부정 평가. 그중에 이제 긍정 평가가 35% 밑돌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으면 이게 이제
아주 그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조사 근데 결과네요. 지금 계속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예. 돼 있다는 거는 중도층에서는 이제 부정평가가 60% 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참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당을 찍을 거냐 야당을 찍을 거냐,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 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 요 지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요 두 개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관들이. 이제 네. 세 번째가 보조 지표인데 이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이 대안이냐? 지금의 제1야당이 예, 대안이냐 이겁니다. 대안으로 생각하냐. 예, 근데 이 조사는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전 이걸 꼭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데, 간접적인 조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를 갤럽에서 가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나. 네. 그러니까 이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보다 그닥 좋지를 않아요. 예, 오히려 더 나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그 낙관할 수만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지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외교 안보에 외교에 몰려 있다는 뜻은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과 민주당의 대척점이 중요한 그 대척 이슈가 외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할 거냐, 또 이쪽은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해서 가장 그 생각의 차이가 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하는 사람도 외교 안보를 얘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외교 안보 얘기하는데,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외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그 당장 그래도 사람들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슈를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 하는 거 봐라, 못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교 안보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양쪽의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집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슈가 들어와도 그 지지율에 그렇게 크게 출렁이는 거는 이제 없는 시기다.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라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거가 당장 없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뭐 외국 가서 발언을 실수했다거나 네. 뭐 하면은 출렁이었지 않습니까? 24%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서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은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전 장관, 또 심지어는 이재명 당대표까지 총선에서 보일수록 저는 그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예. 그것은 윤석열 대정부에 대한 그 심판 선거로 가져가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세 분이 있으면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한교안 대표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2019년에 조국 사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결국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는 이미지를 주니까, 원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어야 되는데 야당 심판론이 작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고,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 등장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는 낮고, 또 문 전 대통령이나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또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큰 변수였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재난지원금도 그래서 뭐 막 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를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흔쾌히 찍은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 표를 찍은 사람들이 원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가 돼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달라. 이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찍었던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한 35%쯤 되는 겁니다. 근데 10몇 퍼센트 지금 이탈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정책만 뒤집지 말고 정책 태도도
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수권 능력을 좀 보여달라. 그 수권 능력이라보다는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사과도 좀 하고 인사 문제도 좀 교체하라 그러면 좀 교체도 좀 하고 네. 국민 통합적인 좀 그 행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거 싫어갖고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그거 똑같이 하면 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뭐 대통령실이나 당 쪽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지금 또 뭐 획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 말씀과 같은 위기의식이 여당 안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수도권 위기론이고 이번 주 내내 저희 방송에서도 이 수도권 위기론을 다뤘습니다. 일단 여당 내부에 다양한 진단들이 있는데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의 위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다 함께 문제이겠죠.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망가졌던 대한민국 또 이런 외교, 국방, 또 경제, 특히 사법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면서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의 민심은요, 일주일 앞에도 바뀝니다. 2주 앞에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위기다,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르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된 여당 의원이었는데, 그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당 지도부를 직격을 했고, 뭐 최근에 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안을 보는 이 위기감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거 이대로 총선 치르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들은 과한 진단이다. 뭐 이렇게 맞섰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 쪽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수도권이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96년도하고 2008년도 두 번만 졌고 나머지 다 이겼거든요. 지도부 얘기도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도지. 지난 그 2020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21석인데 수도권이 103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16개를 했어요. 거기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하면 17개인데 이 정도의 대참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8개,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 7개 이런 정도만 한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 하나, 무소속 하나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참패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당이 아니고 또 PK당도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을 만든 PK당도 아니에요. 수도권 정당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면 그냥 수도권이 저는 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호남을 뭐 배려한다거나 PK를 영남을 배려한다거나 충청도를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수도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당대표는 울산이고 원내대표는 대구고 사무총장은 강원도고 정책위의장은 경남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민심을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아느냐 이제 이런 거고 아마 이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졌으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저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난번에 17개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한 25개 정도만 하면 진 거 아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판이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총선에서 목표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적어도 50석 이상은 해야 된다. 네.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 50석 이상을 할 수 있는 길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당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 위기론 자체가 좀 진화가 된 모양새인데 이게 여당에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도부의 이런 태도가 사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뭐 대표님과 같은 궤의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팀이 필요하다. 뭐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인데 상당히 격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선거연합을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연합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이준석도 내치고 뭐 안철수도 합당을 하고 뭐 단일화를 했는데 좀 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뺄셈의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외연확장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했던 정도의 선거연합까지는 조금 복원을 좀 하자. 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의 상황이 이재명 리스크가 있으니 이재명 괜찮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이겁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과연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 대응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열할 수도 있고 분열하면 이제 96년도처럼 신한당이 이긴 거죠.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민주당으로 분열해갖고 신한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분열하지는 않더라도 밑에 지지층들이 또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인데 투표율이 46%까지 떨어지면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에 민주당이 이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정적 타협점으로 이재명 없는 비대위를 이른바 이제 윤상현 의원 표현대로 연착륙을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에 쏟아졌던 부정적 여론이 정권을 향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지금 대표님이 짚지 않은 또 하나의 요인이 지금 이제 제3지대가 뭐 미비하다고 보는 쪽도 있지만 이게 수도권에는 어쨌든 여당의 표를 가져갈 거다. 아무리 이게 미비하더라도 여당의 표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여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도 민주당이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대체한다 그러면서 23석을 국민의당이 했는데 수도권에서는요. 새누리당 표를 더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안철수를 포함해서 주로 기반이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주로 만든 당이 국민의당인데 왜 새누리당 표를 더 가져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유승민 공천 안 주고 이런 파동이 나면서 실망했던 중도 보수가 결국 거길 찍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010년 이후에 절대 지지층,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지지층 규모가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둘 다 민주당 출신이고 말은 우리는 민주당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유동화될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중도 보수층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은 대선 주자였고 말씀하신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은 사실 대선 주자급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너무 체급 차이가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3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은 안 해도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당의 발목은 잡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를 냈는데 그게 이제 3,000표를 얻든 4,000표를 얻든 이제 그렇게 얻으면 수도권 싸움이 1,000표, 2,000표 싸움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그 표를 더 잠식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염려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6월과 이달 8월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올랐고 또 여소야대 지지가 또 올랐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당의 어떤 총선 악재 3가지 중에 앞에 얘기하신 2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또 이 수도권에서의 여당 지지율, 이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신호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서울은 사실은 그렇게 그닥 나쁘진 않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게 4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그 부동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젊은 층이 경기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변수가 하나 국민의힘한테 불리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리던 서울과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서울에 동의하는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유리하고 4년 전에는 팬데믹이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뭐 구청장도 다 24개나 됐으니까 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서울은 경기도나 인천보다는 좀 상황이 낮고 경기도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기론이 좀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35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 긍부정에서 긍정평가하는 사람은 찍을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겠냐. 다만 부정평가하는 분들 중에는 투표 안 할 분들도 있고 여러 정당으로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근거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당에서는 어쨌든 비대위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가 나올 가능성도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뜻입니다. 예. 민주당 얘기 잠시 뒤에 이어가고요. 짧게 좀 전에 뭐 나경원 전 의원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또 원희룡 장관이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등판도 내년 총선에서 큰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다만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 임기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고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평가받는 선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이 한 40%까지만 올라가면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선거로 여당도 가져가려고 그럴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만 돼도 그렇게 갈 텐데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30% 초반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차기 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원희룡,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조기 성대위 체제도 뭐 가능하겠죠. 한 달 만에 오셨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친명 비명 갈등을 이번 주 내내 다뤘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어쨌든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계속 강조하셨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없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게 더 위협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후자가 당연히 많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리스크가 크다. 예. 이재명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겠다는 게 친명 생각일 텐데 그렇게 되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막아낼 수 있는 친명, 비명, 반명의 교집합은 결국 비대위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열할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극적으로 다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위기 때 그래도 뭐 또 비대위가 될 수도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